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월간 광야. 오늘은 이현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뭐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국가 애도 기간 끝나자마자 또 현안이 터져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은 뭐 여전하고요. 일단 첫 번째, 민주당 압수수색을 오늘 진행했다는 거죠? 네. 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건 어떻게 보셔요? 일단 압수수색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예견된, 네, 예견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전에 김용 씨에 대해서도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때도 뭐 당사라기보다 어쨌든 연구원실이긴 했지만 어쨌든 당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사로 들어가서 연구원실을 압수수색한 거죠. 그리고 계속 어떤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다, 이렇게 명백해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김용과 정진상 이 두 분이 이제 말하자면 최측근이잖아요. 네네.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연루 이런 게 명확하게 이제 입증이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돈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이 건너간 정황을 밝혀내느냐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이것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게 입증이 될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 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저 무리한 법리였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법리가 네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경제 공동체라는 게 뭐 부부도 아닌데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다들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죠, 사실. 그리고 구형도 엄청나게 했죠. 징역 45년형인가 네, 그랬으니까.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일련의 이 사태들이요,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짧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적폐 수사, 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까지도 거의 다 형사 처벌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래서 네. 성역이 없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검찰의 뜻에 따라서 정권도 바뀌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할 때 보면 특히 강제 수사, 압수수색이라는 건 뭐 강제 수사의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뭐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면 전격적으로 동시에 하거나 그럴 텐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건 약간 보여주듯이 이렇게 뭔가 전시하는 느낌? 이건 오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지금까지 보면 특수부 수사가 그래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적절하게 또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또 언론 이태원 플레이도 참사 기간 하면서. 동안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네. 호흡을 밟아나가고. 네. 그렇죠. 이제 애도 기간 끝났으니까 네. 바로 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수사라는 것은 물론 사법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법정의의 실현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서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이제 가치, 철학, 그리고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의 전면에 지금 서 있는 양상이죠.
원래 네. 배울 때 교과서에는 네. 최후의 수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모든 걸 다 하고 안 됐을 때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이 너무 전면으로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람직한 국가라면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면 저는 이제 형사사법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 양상이나 이런 것들은 끝날 때까지는 거의 조용히 진행을 하고 네. 다 종결이 된 후에 이제 마지막 수사 결과 발표를 브리핑하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 공소장으로 말하거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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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검찰총장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검찰의 역할이란 건 도랑물을 맑게 만드는 역할이 아니다. 물고기를 잡거나 하는 역할이지. 그러니까 선택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완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 검찰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를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슈를 독점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이슈들이 모든 국가적 중대사에 앞서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 앞에 경제, 그다음에 안보, 뭐 대북 문제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이 참사 문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네네, 않습니까? 보통 일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재의 수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네. 삶이 달려있는 문제들이 네. 많으니까요. 뭐 수사도 경제 문제도 그렇고.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것은 할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 네.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끔 간섭하지 말고 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잘 놔두면 되는 것인데 그 수사가 모든 이런 일들의 전면에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들이 TV를 틀었을 때 그게 막 일면에 나오고 TV에 막 시작하자마자 그게 막 한 몇 분씩 나오고 이런 나라는 되게 이제 후진국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검찰 때문에 후진국이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당장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하게 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같고. 계속 가겠죠. 네. 네. 저는 뭐 그게 끝나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결국 또 대북 뭐 서해 사건, 예, 그런 네. 것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문재인 전 생각이 대통령에 되고요. 대한 칼날도 그대로 네. 유효하다. 이렇게 네. 되는 데는 사실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겠지만 결국 똑같아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도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검찰 이용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적폐 수사 뭐 정치적 패배를 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패배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치적 패배를 한 거죠. 네, 헌법재판소 결정에 그렇죠.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 패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적폐 수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만신창이가 되는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굉장히 권위가 다 무너져가고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한쪽 편의 정치 세력들한테 엄청난 씻지 못할 어떤 감정 이런 어떤 그 분노와 한 이런 걸 심어줬단 말이에요. 또 그 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뭐 그것이 꼭 수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만 자살하셨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한쪽 정치 세력이나 지지층에다가 씻지 못할 한을 남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가 이렇게 지금 망가지는 모든 근원적인 원인이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때로는 견제하지만 때로는 협력해야 할 약간의 서로 다른 노선과 철학을 가졌을 뿐인 정치 세력들 간에 거의 원수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불가능한 이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이 원인이 저는 이런 사건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정치 세력은 이걸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력 정치인들이 이를테면 팬덤 현상이 있다는 것도 이 의원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비슷하죠. 그런 어떤 분노나 한의 근거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자극하는 거죠, 그거를 또. 네네.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우리 분노와 한을 풀어줄 사람이라면 지금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도 데려다 대통령 후보에 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아주 쉽게 성립할 수 있는 거고 그 역도 성립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래서 정권 교체 목표가 네.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이런 나라를 대한민국을 더 좋게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겠다. 이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예요. 정권 교체 목표가.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복수를 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게 정권 교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거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뭐 이제 4년 반이 남았는데 4년 반이 지나든지 아니면 뭐 도중에 어떤 헌정사 중단이 있든 간에 상대방은 또 복수의 칼을 갈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먹는 거고 그럼 악순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이라든가 지지층은 그때마다 박수를 치지만 사실 5년만 지나면 입장이 서로 바뀌는 거고요. 네. 나중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결국 이용당한 또 농락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너무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네. 실질적으로 결국 지배당하는 꼴이 된다. 유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정권은 검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그 틀리지 않죠. 정도까지도 왔다고 볼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주요 요직의 검사 출신들이 앉아 있고. 네. 이대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단어를 빌리면 분노가 생기고 한이 맺히는. 근데 의원님 전 정말 해보고 싶은 얘기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정말 이 근원적인 문제예요. 아니 그냥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복수하고 대통령 한 사람들마다 지금 다 한 감옥에 20년째 보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있었으니까 15년째네요. 15년째. 네.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뭔가 고리를 끊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끊으면 좋을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유튜브 후토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유튜브로 만나는 후토크 시간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 모시고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입니다. 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 이후에 분노와 한, 또 안갚음 뭐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우리 정치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잘 못하는 상황이 2022년에도 만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건데 또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악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양상이. 거네요. 제가 네. 볼 때는 저는 제가 한 10년 이제 됐는데요. 정치 시작한 지. 네.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심해졌다. 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누구 탓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네. 각자가 성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한테도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꾸 검찰을 비판을 할 때도 그냥 자기들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돌이켜 보면 이게 결국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전부터 네네.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적폐 수사가 너무 과도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패배를 한 이후에 너무나 잔인하게 수십 년씩 또 구형도 하고 또 선고도 내리고 했지만 또 그때 보면 정말 이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그 정말 차마 보이지 못할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어라고 네, 생각할 정말 만한 장면들이 그런 많았죠. 모습. 네.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는데 네. 전 그때 야당이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 했는데 그때도 저는 그때 민주당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그러지 말아야 좀 한다라고. 분리해서 보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죠? 좀 네, 그러니까 완충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해준 사람이 필요했다. 예, 그러니까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근데 지금 있었어야 정치 구조상 그런 완충하는 얘기를 하면 그게 민주당에서는 어렵죠. 뭐라고 그러냐면 수박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총질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을 때 네. 당사까지 꼭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게 네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로 이제 웬만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정치가 어떤 검찰에 지배당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돼. 정치가 민족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지금 돼 있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로가 역지사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상 압수수색을 보고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당사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강제 수사도 아니고 네.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뭐 그 있겠습니까? 거기 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당사에서 일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 네. 그건 보여주기식이고 망신주기를 하면 안 된다. 협치도 안 되고라고 당대표나 뭐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원내대표가 발언하면 국면이 바뀌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좀 약간 자제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이렇게 호감도 갖게 되고 하면서 좀 풀려야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현재로서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왜냐하면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바뀌었을 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죠. 네, 똑같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네, 거 가지고. 네, 그럼요. 똑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아니 더 그렇죠? 하죠. 왜냐하면 계속 그때 업그레이드 더 되는 화가 거죠? 났을 테니까. 네네. 네. 니네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네. 나중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정치인은 실종되고 모든 것을 고소고발로 해결을 하겠죠. 그리고 저부터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좀 반성을 하는데 네.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초선이고 이럴 때 뭐 뻑하면 뭐 고소고발 네네. 혹은 이제 이 어떤 형사처벌 조항을 넣어서 입법을 하면 뭔가 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해결될 거라고 착각했던. 네네. 근데 지금도 아직 젊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그 시절의 짧은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이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보통 과태료 행정벌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죠. 조문에 형사벌로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사실 국민을 똑같은 일을 너무 힘들게 하는 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거래를 해서 이 거래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돈을 안 갚는다든지 네. 이랬을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형사고발을 하는 순간 이제 원수가 사기죄가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원수가. 사기죄.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수가 돼서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게 네네. 되는데 지금 정치권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 이 얘기 잠깐만 짧게 하고 가면 법률 중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포통장을 이렇게 통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포통장을 빌려주면 범죄했으니까 안 된다. 네. 근데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새 이 나쁜 사람들이 이 대출이 잘 안 되니까 대출해 줄 테니까 통장 넘길래요 하는 식으로 꼬셔가지고 대포 통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업자들 또는 나쁜 범죄 집단에 속은 사람들이죠. 이게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요. 약식 명령서에. 네. 그렇지만 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벌금을 300만 원, 500만 원씩 정찰제로 매기는데 글쎄 속아 넘어간 잘못도 있긴 한데 이건 너무 형벌 과잉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일반 삶에서도 많죠. 그러니까 자잘한 벌금이 워낙 그러니까 많고요. 많죠. 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도 네네. 아주 악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경영 판단을 좀 잘못한 경우 네네. 그런 착오도 경우에 있고요. 되게 네. 그 이 경쟁주나 경쟁 경영인이 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용하거든요. 네네. 배임죄를. 네.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사실 고소 고발이 너무 많고요. 또 뭐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많고 특히 정치권에서 고소 고발이 많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이 좀 후진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법 네. 체계를요.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통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할 거는 하더라도 우리가 민사 위주로 갈 건지 네네. 아니면 형사 위주로 갈 건지 분명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국가로 갈 거면 시민사회로 갈 거면 네. 자유주의 국가로 갈 거면 그러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를 하고 3배 배상이라든가 가중 배상하는 네네. 그래서 그것은 또 다시
책임 보험 제도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을 경우에는 다시 책임 보험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산업을 또 키우고 미국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사 사건이 형사로 오지 않도록 네.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 네 갑자기 네. 평소 하여튼 철학의 문제죠. 철학의 또 문제. 평소 고민하는 그러니까 것들에 대해서 자유주의라든가 시장 경제를 신봉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안 국가에 가깝다. 네, 공안 국가. 네, 이제 네. 동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보수 정치 세력이 진정한 어떤 자유주의, 뭐 또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지향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로 가려면 이 철학에 대한 정립부터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 정치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숙제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아니면 뭐 국정조사부터 하자 뭐 병행하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의원님이 한번 의견을 주신다면. 제가 볼 때 뭐 경찰 수사야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하시면 되고요. 네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큰 참사는요. 저는 사회 구조적 원인을 우리 공동체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회 구조적 원인의 가장 상위에는 뭐가 있느냐. 그것은 리더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구조적 원인 중에 뭐가 있냐. 이 공직자들이 왜 국민의 안전보다 윗사람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느냐. 네. 자신의 소신대로 충분히 일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시위에 동원이 되면 자신들이 볼 때 이번에 이 용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문제가 있어. 여기 막 10만 명 넘게 올 거야. 그래서 그 정원 그 경력이 더 지원이 돼야 되고 이대로는 안 돼라고 분명히 판단했잖아요. 일선에서. 네네. 그러면 위에서 그 시위 진압에 더 많이 동원을 하고 이 정도 됐으라고 하고 별로 지원을 안 해주면 사실은 그걸 막 따지고 안 된다라고 막 하고 막 뭔가 그 항의하고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 그런 분위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무시하면 그때 완전 바로 그냥 딱 죽어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더 얘기하면 찍히잖아요. 네. 이 분위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출세를 못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 소신껏 막 하면 그 중간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용산 소방서장 입건되는 거 보면서 열심히 현장에서 막 뛰면 이런 게 하나도 그 고려되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라는 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조직이 정치화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화. 그래서 많은 어떤 공직자들이 갈수록 정치권의 눈치, 권력자의 눈치,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점수를 따서 승진을 일반적으로 경찰로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열심히 하면 당연히 승진되고 점수 따는 게 아니고 윗사람이 지금 신경 쓰는 걸 잘해야 점수를 따고 출세하는 그렇게 또 인식이 돼 있고 또 실제 그렇게 굴러가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철저한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누구의 문제냐. 현재로서는 지도층의 문제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권력층과 정치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표적으로 권력층의 가장 대표적인 주무부처의 수장, 행안부 장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네. 대통령 대신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그 지자체장 이런 분들이 먼저 사퇴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먼저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수사는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근데 열흘이 넘도록 지금 누구도 그만두겠다 또는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세월호 때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그만두겠다고 먼저 얘기하셨죠. 네.
그분 굉장히 훌륭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굉장히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막 애쓰는 것 같은 그리고 뭐 장면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뭐 이주영 며칠 장관이.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달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네, 오래 하여튼 뭐 팽목항에서. 세수도 잘 안 하는 네. 것 같고 뭐 이러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 유가족들하고 뭐 홍보나에 있는 유가족들하고 계속 얘기도 들어주시고 사실은 근데 엄청난 역할을 지금 하셨죠. 정부의 공직자 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국무총리는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다 웃고 뭐 농담하고. 인식의 문제가 있죠. 아,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세요. 그 현장에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용산 소방서장만 현장에 그때 갔어요. 당시 심야에 참사 네. 당시에 그랬죠. 네. 그때 현장에 가지 않은 분들은요. 아마 실감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의 어떤 희생자들의 면면을 잘 모르잖아요. 네네. 위패도 없고 사진도 없고. 네네. 그 슬픔이라는 게 오롯이 전달이 될까? 네.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영정사진과 위패도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슬픔이 그 개개인의 그 삶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다 그분들 책임이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이제 세월호 때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8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고쳐졌다. 8년인가요? 그 정도 8년이죠. 됐죠. 네, 8년입니다. 하나도 안 바뀐 것 같다. 우리 사회는 구제불능인가? 그거 이런 되게 심각한 자포자기적인 인식이잖아요. 네.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우울증 비슷한 게 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 그러니까 국정동력, 국민들의 에너지가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회복하려면요. 우선 책임자들이 사퇴하고 석고대죄하고 그러면서 함께 울고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해소가 돼야 응어리진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성적인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직자 특히 선출직 뭐 이런 분들은 좀 책임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요. 뭐 꼭 네.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이거는 나중에 형사 책임 문제고요. 네네. 일단은 전쟁에서 패장은 일단 책임을 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패장이 먼저 책임지지 쫄병들한테 책임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선 경찰들이 승복하겠어요. 오히려 반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반발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저는 네. 우리가 이걸 거치고 나서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거치고 나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휘 체계에 공백이 생길 거다. 네.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겠지 겉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번 사건도 보면 네네. 이 어떤 소명의식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소명의식. 그죠? 그냥 책임감.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네. 누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적하고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그냥 한번 물어봤다가 별 얘기 없으면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공직사회 지금 전반이 퍼져 그런 것 있잖아요.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게 소명의식이 왜 없냐.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괜히 얘기했다가 자기만 왕따 되고 네, 찍히니까. 찍히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일선 경찰들만 문제를 삼으면요. 이게 더 심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내가 왜? 나 괜히 뭐 거기서 막 열심히 뭐 하다가 난 육성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여기도 다 멍들었는데 뭐 이런 거. 아마 이제는요. 이제 편한 데를 찾아서 가려고 할 거예요. 네. 이제 그 어렵고 이게 3D 업종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자기를 던져야 되는 직종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할걸요? 그러면 군과 경찰, 소방 같은 정말 국민을 그러니까요. 위한 이렇게 안전판 같은 게 무너지고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국가 안에서도 붕괴인데요. 그 안에서도 발령을 갖다가 네. 가능하면 사람 별로 없는데 네네. 시골 네. 내지는 좀 편안한데 네네.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수한 인력들은 정말 필요한 대로 안 가니까 사고는 더 많이 나겠죠. 네.
이건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네요, 이것도. 빨리 이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사실 저희 제작진이 뭐 준비한 음성도 여럿 있고 그런데 일단 법무부 장관 음성 하나만 듣고 가겠습니다. 준비한 게 좀 아깝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얘기여서 그런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에 기초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법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뭐 두 분 발언이 다 센데요. 직업적 음모론자. 근데 국무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야당이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이것도 예결위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예결위 자리면 국무위원이 약간 의뢰 입장이죠. 그렇죠. 네. 이것만 보면 마치 그냥 여야 의원들이 지금 막 공방 벌이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언성 높일 때 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네네. 국무위원은 어쨌든 국회의원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네. 그 사람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한심한 질문을 들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뒤에 국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라도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 주는 거군요. 네, 네. 본래 자기 감정대로가 네, 아니어도. 상관없이 그냥 네네. 형식적으로 나이가 해주는 어리든 거죠. 많든 누구든. 그럼요. 네네.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법을 조금 공부했다는 것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전혀 별개. 원래는 헌법에 있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네네. 헌법 구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물론 뭐 황운하 의원이라든가 김어준 씨를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분에 대해서도 비판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의원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계신 거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감시를 받는 상황인 거죠. 국민들한테 대표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위치를 지금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아니 황운하 의원은 저희 방송 오창익의 뉴스 공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마약 단속 때문에 다른 걸 못 본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언론에서 흔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정도죠.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 장관이 설명하거나 뭐 부적절하다거나 하면 되지. 저는 직업적 음모론자는 약간 센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네. 우리 여당이라든가 정부도 마인드를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네. 뭐냐면 야당이 왜 필요한가요? 야당은 여당이나 혹은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해줌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야당이 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반대하는 역할. 네.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 단속 문제를 가지고 보면 저는 이분들의 그 지적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약 단속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약 단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고위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윗사람이 뭘 지금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테나를 가지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안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던 할로윈 축제의 그 당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정신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네. 놓치고 있었던. 네, 그럼요. 네. 그러면 그때 그냥 이 관심 받기 돼버린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의 그런 태도가 문제지만 그러한 태도를 정부나 우리도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마약 단속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이거 단속하시되 국민들의 안전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들 본연의 역할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고위공직자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일로 확 몰린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그것도 감안해서 얘기해 주는 그렇죠.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이러한 지적은 저는 우리가 그게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가 심해지면 약간 듣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네. 저는 그건 그거대로 그렇게 작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지시를 하더라도 이 경찰이 지나치게 권력층 최고 권력자의 어떤 의중에만 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신경 많이 쓰겠다. 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또는 뭐 큰 살펴보겠다. 문제입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마약 단속한 것 자체가 어떤 큰 책임의 소재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걸 알고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사실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꽉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세 문제인 것 같아요. 자세의 여야 간에. 문제. 네. 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더 바람직하게 바꿔나갈 거냐. 이번에 정말 잘못했는데 서로가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말 바꿔나갈까. 당신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네. 나도 한번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될지 국민들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좀 이렇게 좀 열려있는 자세로 좀 생산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어떤 그 전투에 지금 임하고 있는 느낌? 네. 대선 끝났는데도 그래서 서로를 불구하고. 죽여야 네. 되는 상대로 인식하는 것 같은.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도. 네. 그러면 그 상대도 존중해야 되는 거죠. 네. 이현주 전 의원과의 인터뷰인데 결국 자세의 문제다, 태도의 문제다라는 말씀. 네. 한번 새겨보고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풍산계 논란 이런 것도 참 이렇게 지켜보기 좀 안쓰럽잖아요. 뭐 이북이 봤을 때 좀 우습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좀 안타깝죠. 그런 거가 뉴스가 돼야 되고 그런 거로 감정 소모를 해야 되고 네. 또 국민들이 이편 저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개 두 마리 때문에 참 신경 써야 되느냐.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물가도 그렇고요. 또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환율도 지금 그렇고. 심각하죠. 지금 사실 채권 시장은 굉장히 심각해서 이번에 흥국생명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외환 그 채권도 지금 문제가 됐어요. 네. 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심각한 이미 문제가 지금 되고 그렇죠. 있죠. 지금 뭐 김진태 네. 사태니 네. 레고랜드 사태니 하면서부터 이상한 네. 시그널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전을 뛰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네. 주식도 근데 그렇고요. 24일 날 또 금리 아마 금통위에서 올려야 될 거고요. 한국은행에서요. 네. 네, 그렇겠죠. 네.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올릴 안팎의 수밖에 없을 거예요. 조건이 네.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이고 삶은 각박해지는데 저는 주요 뭐- 쟁점은 풍산개 두 마리.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끝날 때 네. 됐으니까. 근데 결국에는요. 저는 국민들도 좀 원망스러워요. 네네. 저희도 반성해야 되고 네네, 정치인들도. 예, 우리도 네.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데 국민들도 이게 좀 우리가 반성해서 잘하고 싶어도 국민들이 또 막 그러면 막 박수 치고 막 이게 인기가 올라가고 막 이런 거에 또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열혈 지지자들 팬덤 이런 현상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합리적인 분들은 목소리 안 내세요. 근데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 네.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네. 국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좀 합리적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 예. 부탁드립니다. 국가 공동체가 이대로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못 지키면 그건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참사의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네. 희생도 헛되이 편가르게 않게, 하지 말고 네, 너는 함께 누구 갈수 편이나 있도록. 이런 건 물어보지 말고 네, 네. 난 국민 누구 편이냐.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